끼익 고막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뒤이은 끔찍한 금속 충돌음, 곧이어 도시의 밤을 가르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IT 업계의 거물 윤태준 대표의 슈퍼카가 정면 충돌로 끔찍하게 찌그러졌다. 응급실, 머리에 입은 충격으로 혼미한 상태에서도 윤태준은 자신의 동공을 확인하려는 여의사의 손을 증오에 차 거칠게 뿌리쳤다. 저리 꺼져. 당신들 같은 의사놈들은 다 똑같은 무능한 사기꾼들이야. 환자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클로이라는 이름의 여의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윤태준의 셔츠 단초에 걸려 끊어지고 말았다. 초승달 반쪽 모양의 펜던트가 떨어져 나가 그의 굳게 쥔 손바닥 안으로 정확히 안착했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손안에 느껴지는 그 익숙한 감촉이 그의 정신을 뒤덮은 안개를 순식간에 꿰뚫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손안의 증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1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 그녀의 증표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생과 사의 경계를 가르는 그 공간에서 클로이, 즉 한서연은 집도의로서 복잡한 뇌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환자는 윤태준,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손상된 아주 위급한 상태였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모니터의 데이터를 좇았다. 그녀의 주변으로 흐르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집중해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고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를 데려오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마침내 그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윤태준은 살아남았다. 그가 깨어난 곳은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초승달 펜던트를 발견한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멸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을 살려냈다는 저 여자 의사를. 그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클로이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섰다. 윤태준 씨,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담당 의사 클로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윤태준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잔을 그녀를 향해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물이 그녀의 하얀 가운을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신 정체가 뭐야? 윤태준의 목소리는 수술 후유증으로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저기가 서려 있었다. 이 펜던트 어디서 났지? 훔친 건가? 아니면 그 여자와 한패인가? 그는 클로이를 15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사라진 아내와 관련된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 접근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사는 상명의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침입자일 뿐이었다. 클로이는 그의 적대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적인 평정심을 되찾았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하시고. 그녀는 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는 더욱 거칠게 저항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들 의사놈들은 다 똑같아.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하는 사기꾼들. 그의 의사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는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는 처방된 약을 먹기를 거부했고 검사를 위해 다가오는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버부었으며 자신의 몸에 연결된 링거줄을 스스로 뽑아버리기까지 했다. 그는 통제 불능의 환자였다. 자신의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자포자기한 짐승과도 같았다. 병원에서는 모두 그를 포기했지만 오직 클로이만이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의 모욕과 폭력적인 행동을 묵묵히 받아내며 끈질기게 그를 치료하려 애썼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끌림,
그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기묘한 여민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의사를 증오하는지, 그리고 왜 그 낡은 펜던트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상처 입은 맹수 같은 남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살려낸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잊어버린 과거, 15년 전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자신의 인생과 연결된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지독한 증오가 사실은 지독한 그리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원망과 비밀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잔인한 재회는 이제 더 큰 비극과 운명의 소용돌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윤태준의 병실은 값비싼 꽃과 과일 바구니로 가득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고 황량했다. 그는 창밖의 번잡한 도시를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안에서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부터 계속 쥐고 있던 초승달 펜던트가 그의 체온으로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다. 그 펜던트는 그의 과거였고 그의 상처였으며 15년간 그를 살아있게 만든 증오의 원천이었다. 그것은 아내 한서연과 그가 나눠 가졌던 유일한 사랑의 증표였다. 우리의 사랑은 이 달처럼 비록 반쪽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완전해질 거야.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그를 떠났다. 그의 사랑과 믿음을 산산조각 낸 채 그는 클로이라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이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마침 회진을 위해 클로이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미묘한 연민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윤태준 씨,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통증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태준은 손에 쥐고 있던 펜던트를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쇳조각이 그녀의 뺨을 스쳐 바닥에 떨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다. 윤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훔친 거냐, 주운 거냐, 아니면 그 여자에게서 받은 거냐, 똑바로 말해. 그는 그녀를 공지로 몰아붙여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려 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허점을 보이기를 기대했다. 클로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짙은 안개처럼 슬프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15년 전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미국의 한 병원이었어요. 제 이름도 제가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제게 남겨진 것은 이 목걸이와 클로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도 진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다. 그 안에는 오직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린 자의 깊은 공허함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실된 눈빛 앞에서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온 윤태준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데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만약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만약 그녀가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미국까지 가게 된 것이며 왜 하필 그녀에게 이 펜던트가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자신이 지난 1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진실일까? 그의 머릿속에 큰아버지 윤상철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사라진 직후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는 단 한 번도 큰아버지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믿음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클로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가, 내 방에서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증오는 조금 무뎌져 있었다.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펜던트를 외면했다. 그녀는 결국 펜던트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윤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15년간 쌓아올린 증오의 답이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녀가 정말 한서연이라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난 15년간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의 견고했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 단 한 사람, 그의 큰아버지 윤상철 회장을 만나야만 했다. 그는 진실을, 아니 또 다른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윤상철 회장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계산된 슬픔과 염려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조카의 곁으로 다가가 주름진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이놈아, 몸은 좀 어떠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윤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의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큰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무심한 말투로 안부를 묻고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늙은 여우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아주 무심한 척, 그러나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큰아버지, 혹시 클로이라는 의사 아세요? 여기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상철 회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윤태주는 놓치지 않았다. 윤상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한 배우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클로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그러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그의 완벽한 시침이 앞에서 윤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초승달 펜던트를 꺼내 그의 눈앞에 던졌다. 이 펜던트, 그 의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전에 사라진 서연이의 펜던트를. 펜던트를 본 윤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는 대신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두 번째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늙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태준아, 이 늙은이를 죽여라. 내가 너에게 몹쓸 거짓말을 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윤태주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윤상철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마치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온 사람처럼 처절하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래, 맞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서연이는 바람이 나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 애는 15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그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고 신원 미상자로 미국으로 보내졌던 게야. 윤태준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큰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윤상철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을 덧붙였다.
내가 왜 너에게 그 사실을 숨겼는지 아느냐? 나는 네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 평생을 헤맬까봐 네가 고통 속에서 망가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네가 그 애를 미워하고 잊기를 바랐던 게다.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내 못난 사랑 때문이었다, 태준아.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것은 조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한 늙은이의 비통한 사랑 이야기였다. 15년간 윤태준을 지탱해왔던 증오의 기둥이 그 거짓말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들어왔다. 그가 지난 15년간 저주하고 미워했던 아내가 사실은 끔찍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홀로 낯선 땅을 떠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런 그녀를 자신을 살려낸 은인에 매일같이 모욕하고 상처 입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윤상철은 그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한 악마의 교활한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서 증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서연을 향한 애틋한 사랑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클로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하지만 그의 그런 변화가 오히려 기억이 없는 서연에게는 더 큰 혼란과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뜨거운 눈빛이, 자신을 향한 그의 집착에 가까운 친절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윤상철이 짜놓은 또 다른 비극의 무대 위로 주인공이 되어 올라서고 있었다. 윤태준은 자신이 진실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더 깊고 어두운 거짓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사랑은 이제 곧 그녀를 옥죄는 가장 아름다운 감옥이 될 터였다. 윤태준의 세상은 이제 한서연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서투르지만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차갑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내를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절박함과 애틋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병실을 그녀가 좋아했던 흰색 프리지어 꽃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그녀가 그 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몸속 깊은 곳에 머리가 아닌 심장이 기억하는 오래될 습관과도 같았다. 그는 병원 식당의 음식을 거부하고 매일 외부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위한 특별식을 주문했다. 매콤한 해물 떡볶이, 달콤한 호박죽, 그리고 가끔은 아주 소박한 길거리 토스트까지. 메뉴는 제멋대로였지만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모두 서연이 예전에 입에 달고 살았던 음식들이었다. 서현, 즉 클로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가져오는 음식들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혀끝에 맴도는 그리운 맛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다. 그는 재활치료를 핑계로 그녀에게 함께 산책할 것을 청했고 지루하다는 핑계로 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는 가끔씩 아주 뜬금없는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그 농담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었지만 그는 왜인지 모르게 서연이 과거에 그 농담을 듣고는 자지러지게 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유치한 농담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를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통제불능의 난폭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간직한, 그래서 때로는 아이처럼 서툴고 외로워 보이는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과 그 사이에 존재했다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두꺼운 안개에 쌓여 있었고, 그 안개를 걷어내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태주는 재활 치료를 핑계로 그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서연이 그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들이 정원 한쪽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부겐빌리아 덩굴 아래를 지나는 순간이었다. 진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꽃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 하고 섬광이 터졌다. 아주 짧고 희미한 잡을 수 없는 이미지의 파편이었다. 똑같은 진 분홍색 부겐빌리아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 위로 지금 자신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윤태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끔찍한 두통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이 핑 돌았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벤치에 주저앉았다. 서연아, 왜 그래? 괜찮아. 태주는 놀라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상체를 일으키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현기증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대답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그 이미지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겪었던 일처럼 그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함께 밀려온 감정,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가슴 벅찬 행복과 사랑의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종종 그런 이미지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닐던 기억, 서투르게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웃던 기억, 그리고 그의 넓은 등 뒤에 엎여 잠들었던 기억. 그 기억들은 연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녀의 굳어있던 감정의 호수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그리고 윤태준이라는 남자를 향한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의 실체를 찾아 위헌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기억이 영원히 잠들어 있기를 바라며 더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의 균열은 축복인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윤태준은 서연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기뻐했고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에게 자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다. 그녀를 자신의 집, 윤가의 저택으로 데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으로 맞이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큰아버지와 사촌동생 지수에게 그녀를 다시 찾은 아내로 소개하며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부탁했다. 윤가의 저택은 성처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위선적이었다. 윤상철 회장과 그의 딸 지수는 서연의 등장에 겉으로는 더없이 기뻐하는 척 연기했다. 그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 뒤에는 차갑게 번득이는 독사의 눈빛이 숨겨져 있었다. 특히 사촌동생인 윤지수는 서연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태준을 짝사랑해왔고 죽은 줄 알았던 서연이 다시 나타나 그의 마음을 독차지하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버지 윤상철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서연의 희미한 기억에 마지막 대못을 박을 잔인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잠시 회사 일로 서재에 간 사이 지수는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우연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옷장 깊숙한 것에서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언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전에 언니가 쓰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거미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가 담긴 물건이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수는 그런 그녀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상자를 열게 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빛바랜 사진, 그리고 얇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편지지는 그녀가 좋아했던 옅은 라벤더 향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희미한 기억과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끔찍한 독약이었다. 그것은 서연이 낯선 남자에게 보낸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들이었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태준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탄하고 새로운 연인과의 도피를 꿈꾸며 함께 떠날 날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 필체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위조되어 그녀 자신의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편지 뭉치 맨 아래에는 낡은 의료기록 보고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보고서에는 환자 한서연, 지속적인 망상과 기억상실 증세를 동반한 악성 뇌종양 진단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치려 했던 파렴치한 여자였다니. 그리고 자신이 지금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태준을 향한 이 애틋한 감정마저 뇌종양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란 말인가.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희미하게 떠오르던 기억의 파편들은 이제 끔찍한 거짓과 망상의 증거가 되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편지를 내던지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 모든 것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태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지수가 일부러 서연에게 상자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믿고 싶었던 진실이 결국 추악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아내는 결국 자신을 배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고, 심지어 뇌종양이라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윤상철이 15년 전부터 설계하고 준비해온 악마의 시나리오였다. 편지도 의료 기록도 전부 가짜였다. 15년 전 서연은 우연히 윤상철이 회사에 공금을 횡령하려는 음모를 엿들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윤상철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그녀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는 계획을 바꾸었다. 그는 비인간적인 의사를 매수해 그녀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수술을 집도하게 했다. 그녀의 기억을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기억을 잃은 그녀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겨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가 태준에게 참여하는 배신자 연극을 하고 오늘 이 조작된 증거를 보여준 이유는 단 하나였다. 혹시라도 서연의 기억이 돌아올 조짐을 보일 때 이 모든 거짓 증거들을 이용해 태준을 조종하고 서연이 그저 뇌종양에 걸린 정신 이상자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어 태준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잔인한 한 인간의 영혼과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끔찍하고 치밀한 음모였다. 서연은 정원으로 뛰쳐나가 부겐빌리아 덩굴 아래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태준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까?
그녀를 떠나보내야 할까? 아니면 아픈 그녀의 곁을 지켜야 할까? 그는 깊은 혼란과 절망의 늪에 빠졌다. 윤상철과 윤지수는 저택의 창문 뒤에서 자신들의 연극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자축하며 두 사람의 비극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윤태준의 세계는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서연에 향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연민과 증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뇌종양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은 그녀에 대한 분노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증거들은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큰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그녀를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전의 VIP 병실이 아닌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신경정신과 경동이었다. 그것은 치료를 위한 결정인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그의 이기적인 도피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혹하고 무자비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을 때면 그는 서연의 텅 빈 눈동자와 그녀가 흘리던 처절한 눈물을 떠올리며 지독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술로 그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술은 오히려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박진성 회장. 그는 과거에 윤태준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라이벌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윤상철 회장의 교활한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자신의 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태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을 물었다. 망한 회사의 회장이 여긴 어쩐 일이시오? 동정이라도 구하러 온 건가? 박 회장은 그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굴욕감이 아닌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윤 대표, 나는 자네에게 동정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경고를 하러 왔지. 그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던졌다. 자네 곁에 있는 그 늙은 여우를 조심하게. 그 작자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독한 인간이야. 늙은 여우. 그것은 명백히 윤상철 회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 큰아버지를 모함해서 내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수작인가? 박 회장은 대답 대신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직접 보고 판단하게, 그리고 잘 생각해보게. 내가 왜 모든 것을 잃은 지금에 와서 굳이 자네를 찾아와 이런 걸 건네주는지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저기가 아닌 동병살련의 씁쓸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한참이나 봉투를 노려보았다. 그는 그것을 열어보고 싶지 않았다. 또 다른 혼란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의 마지막 눈빛이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15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젊은 윤상철 회장이 어두운 항구의 부두에서 한 남자와 은밀하게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 그는 비록 사진이 낡고 흐릿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1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악명 높은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인터폴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이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했다. 자신의 큰아버지가 왜 15년 전에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을 만나고 있었단 말인가? 그 시기는 바로 서연이가 사라졌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미국으로 보내졌다는 큰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 그리고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나타난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는 편지와 진단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큰아버지가 꾸민 짓이라면 그는 대체 왜
무엇을 위해 그런 끔찍한 연극을 벌인 것이란 말인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박진성 회장이 남긴 경고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이 신뢰하는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윤상철 회장의 지난 15년간의 모든 행적과 특히 서연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동시에 15년 전 서연의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그 의사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다시 한번 거대한 거짓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려는 냉철한 추적자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지독한 연극의 커튼을 찢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악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 다시 잊고 있던 야수와 같은 냉혹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윤상철은 늙은 여우처럼 자신을 둘러싼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윤태준의 눈빛, 그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동시에 정신병동에 갇힌 한서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녀는 처방된 약을 거부하고 있었고 종종 극심한 두통과 함께 과거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윤상철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했던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 제거였다. 그날 밤 한서연은 병원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 신경과학 실험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잃어버린 기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의학적으로 파헤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뇌 CT 사진을 분석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외과적 수술의 흔적으로 보이는 미세한 상처를 발견했다. 교통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상처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지웠단 말인가? 그녀가 진실의 문턱에 막 도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실험실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펑 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비상전력마저 작동을 멈추었다.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어둠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윤상철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그들은 병원 보안 요원으로 위장한 채 미리 전기 시스템을 파괴하고 실험실로 침투한 것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한서연을 소리 없이 제거하고 모든 것을 실험실의 전기 합선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실험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죽음의 발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간 윤태준의 사무실에서는 그의 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15년 전 한서연 선생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그 의사.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현재는 불법 시술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관련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확보한 윤상철 회장님의 15년 전 비밀 계좌 내역에서 거액의 돈이 그 의사와 그리고 동남아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큰아버지는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고 살아남자 기억을 지우는 수술을 했으며 그녀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려 하자 그녀를 완전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불안감이 스쳤다. 서연, 그녀가 위험하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서연의 위치를 추적했다. 위치는 병원, 신경과학 실험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아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밤의 도시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제발, 제발 무사해. 내가 너무 늦지 않아야 해. 실험실 안, 서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괴한 중 하나가 그녀가 숨어있는 실험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얌전히 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렌치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실험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윤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분노한 사자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위협하는 괴한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필사적인 분노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에게 몸을 날렸다. 어둠과 혼돈, 그리고 비명과 파열음이 뒤섞인 생사를 건 처절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실험실은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어둠 속에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윤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파열음이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스파크가 튀며 발생한 작은 불꽃들이 간헐적으로 어둠을 밝힐 때마다 처절한 싸움의 장면들이 잔인한 그림자 연극처럼 펼쳐졌다. 윤태준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싸웠다. 그의 몸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그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며 어떻게든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괴한들을 막아섰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이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의 등, 그의 어깨,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어준 모든 공간이 너무나도 넓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낯설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그리웠던 느낌이었다. 한 괴한이 태준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선반 위에 있던 단단한 유리 시약병을 높이 치켜들었다. 안 돼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은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몸을 돌렸다. 시약병은 그의 어깨를 강타하며 산산조각 났고 날카롭게 깨진 유리 시험관 조각 하나가 그의 어깨 깊숙이 박혔다. 윽 하는 낮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새하얀 의사 가운 위로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다. 서연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세 가지의 이미지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자신의 하얀 가운을 적시는 붉은 피,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윤태준의 결연한 얼굴. 그 세 가지 감각이 마치 잊혔던 비밀번호처럼 그녀의 뇌 깊숙한 곳에 잠겨있던 기억의 금고를 열어젖혔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부겐빌리아 아래에서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던 그의 수줍은 얼굴, 함께 끓이던 미역국을 태워버리고는 아이처럼 웃던 모습, 비에 젖은 자신을 넓은 등으로 업고 골목길을 달리던 그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했던 날, 눈부신 햇살 아래 하얀 턱시도를 입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담긴 찢겨진 웨딩 사진의 조각들, 그리고 뒤이어 지옥 같은 기억의 파편들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윤상철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그의 음모, 뒤이어 덮쳐온 끔찍한 교통사고,
차다운 수술대 위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뇌를 파고들던 끔찍한 수술 도구의 감촉,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름으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지독한 절망과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사랑, 행복, 음모, 배신, 고통, 그리고 그리움. 15년 동안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얼굴에 지난 15년간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태준 씨, 나 기억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가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5년 동안 증오와 그리움으로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실험실의 비상등이 깜빡이며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은 물러가고 끔찍한 아수라장의 모습과 함께 15년 만에 서로를 되찾은 처절하고 슬픈 모습이 드러났다.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YG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윤상철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식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축제였다. 호텔 연회장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윤상철의 성공 신화를 찬양했고 그의 위선적인 미소에 아첨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 하에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하고 위엄 있는 지도자의 것처럼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는 그룹의 빛나는 미래와 자신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완벽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사실은 그를 위해 준비된 처형대였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였다. 윤상철이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예정에 없던 영상 하나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15년 전에 어둡고 낡은 항구의 CCTV 영상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지금 단상 위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윤상철. 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과 악수를 하고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소리 없이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 영상은 태준의 옛 라이벌이었던 박진성 회장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15년간 간직해왔던 비장의 카드였다. 연 회장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단상 위에 윤상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영상 꺼!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뒤이어 벌어질 더 큰 충격에 서막에 불과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의 윤태준, 그리고 그의 곁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품은 눈빛으로 서 있는 한서연이었다. 15년 전 비극적으로 실종되었던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의 경악과 술렁임 속에서 한서연은 윤태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윤상철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의 울림처럼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그 악마 윤상철을 똑바로 노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15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5년 전 저는 여기 계신 윤상철 회장님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사주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는 저의 기억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저의 뇌에 끔찍한 수술을 가하고 저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백은 그녀가 기적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5년 전 윤상철과 비인간적인 의사가 나누었던 작은 녹음기 파일을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제 인생을 훔쳤고 제 남편의 사랑을 빼앗았으며 저희 두 사람을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윤상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딸 윤지수 역시 사색이 된 채 공범으로 지목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문을 막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윤상철과 윤지수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윤태주는 단상 위로 올라가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을 앗아갔던 거대한 아기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서로에게 기댄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축제의 무대는 이렇게 한순간에 정의가 실현되는 엄숙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터지던 샴페인병 대신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공간을 어지럽게 채웠다. 윤상철과 윤지수는 조금 전까지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의 경멸과 비난을 받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을 받으며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붕괴했다. 윤태준과 한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는 깊은 허탈감과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다. 15년, 결코 짧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두 사람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진성 회장이 넘겨준 CCTV 영상과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녹음 파일, 그리고 태준이 확보한 비밀 계좌 내역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윤상철과 윤지수는 살인 미수, 납치, 불법 감금,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등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그들의 몰락과 함께 YG그룹은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 총수 일가의 추악한 범죄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하지만 윤태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슬픔과 혼란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되찾았고 이제는 그녀와 함께 지켜야 할 자신의 제국이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사회 앞에서 윤상철 일가와의 모든 법적, 혈연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던 그들의 모든 지분을 회수하여 YG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다시 한번 확립했다. 그의 문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입은 짐승의 모습이 아닌 위기 속에서 더욱 강인해진 왕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의 큰아버지와 사촌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죄하는 동시에 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사회와 환원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YG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준과 서연은 비로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옛 신혼집을 다시 찾았다. 15년 동안 먼지가 쌓인 채 비어 있었던 그 공간에는 여전히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함께 읽던 책, 함께 듣던 낡은 LP판, 그리고 서연이 직접 그린 미완성의 두 사람의 초상화까지. 태주는 벽난로 위에서 반으로 찢어진 채 액자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웨딩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옆 신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그 텅 빈 공간을 증오와 그리움으로 채워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의 찢어진 부분을 맞추어 보았다. 마치 기적처럼 찢어진 두 개의 조각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되살아났다. 15년 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들의 모습으로. 그는 사진을 든 채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이제 우리에게는 아픔과 증오가 아닌 새로운 기억들로 이 앨범을 채워나갈 시간만이 남았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통과 그리움을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하며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거짓의 제국은 무너졌고 죄인들은 처벌받았다. 찢겨진 사진은 다시 하나가 되었지만 그 위에 남은 깊은 흉터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픈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을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었다. 계절이 다시 돌아와 병원 정원에는 또다시 진분홍색 부겐빌리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마치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윤태주는 어깨에 붕대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그 꽃덩굴 아래에 서 있는 한서연을 찾아왔다. 그곳은 그녀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처음으로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장소였다. 서연은 흩날리는 꽃잎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 기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행복했던 사랑의 기억과 함께 배신당하고 버려졌던 끔찍한 고통의 기억이 공존하며 때때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태주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지난 15년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던 그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의 조각이 마음 한 곳에 남아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초승달 반쪽 펜던트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그녀가 15년간 유일한 자신으로 여겼던 또 다른 반쪽 펜던트에 자신의 것을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반쪽짜리 달은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보름달이 되었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깊게 잠겨 있었다. 내가 널 미워해서 미안해. 그리고 널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지난 15년간 그녀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그녀를 원망하며 어리석은 증오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큰아버지의 말을 의심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다면 그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끝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의 얼음 조각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조금 멀리 돌아왔을 뿐이야.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리고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녀 자신도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에게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부겐빌리아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의 입술이 겹쳐졌다. 그것은 불같은 열정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미안함과 용서, 그 모든 감정을 담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성스럽고 경건한 입맞춤이었다. 그 입맞춤으로 그들의 찢겨진 시간은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고, 멈추었던 사랑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사랑은 때로 기적을 만든다. 반으로 나뉘었던 증표가, 그리고 산산조각 났던 기억이 마침내 진실의 힘으로 온전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증오와 기만이라는 거친 폭풍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렸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의 사랑을 다시는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었다. 두 사람은 꽃비가 흩날리는 정원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